엄마가 평생 나만 보고 있었다는 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냥 꾸준함이 답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책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선택한 책은 박혜란 작가님의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이미 출간된 지 진짜 오래된 책인데도 아직도 종종 보면 자녀교육 베스트셀러 쪽에 놓여 있어요.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보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글을 어렵게 안 쓰시거든요. 박혜란 작가님이. 그래서 에피소드들 참 재밌고 제가 아이들 교육하는데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정말 많아서 오늘은 두 번째로 박혜란 작가님의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란 작가님의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머니가 언제 우리를 키우셨어요? 라는 말로 시작해요. 웃음이 나는 말인데 이제 세 아들을 두셨잖아요. 삼형제를 키우셨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어머님들 상담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어머님 인생을 더 생각하시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기적으로 구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엄마가 더 자기 인생을 살면 엄마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만큼 그만큼 아이들은 그쪽으로 자라기도 하는 것 같고 또 내버려 두고 믿어주면 믿어주는 대로 그 방향으로 자라는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은 정말 신기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구절 읽어드릴게요. 솔직히 나는 가끔 내가 이 시대의 평균적인 엄마 노릇에 너무 못 미치는 게 아닐까 하고 캥기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남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짓이라는 격려를 받고 싶었다. 그러나 그동안 내게 돌아온 것은 격려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원리 원칙대로 하다가는 아이들을 망칠 거라는 위협성 걱정뿐이었다. 그러던 내가 이제 와서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다니 한편으로는 우습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우선은 과정이야 어떻든지 결과에만 집착하는 우리 사회의 업적주의에 신물이 났다. 서울대가 뭐기에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외형적 사실 하나만으로 그렇게 쉽게 육아에 성공한 엄마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옛날에는 학교에 촌지 그런 거 조금 많았잖아요. 담임 선생님한테 당연하게 돈 봉투를 한 번씩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박혜란 작가님은 아들 셋 다 키우시는 동안 촌지를 한 번도 건넨 적도 없고 과외를 한 번도 시키신 적이 없는데 자라는 동안은 엄마가 다른 집에 비해서 아이들을 너무 방치하는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 좀 볼멘소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또 거꾸로 그렇게 오히려 잘 자라주니까 거기서도 또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제가 공부정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박혜란 작가님을 많이 예로 들거든요. 기자 출신에 지금은 여성 학자세요. 공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기는 한데 아이들 교육에 조금 편안함으로 대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들이 엄마 말고 내가 먼저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보아온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엄마가 되는 순간 엄마만 해야 되는 자신의 인생은 없어지고 엄마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게 되는 그 관념이 자라면서 여성들한테 쌓인 것 같고 사실 자신도 없고 그래서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엄마가 평생 나만 보고 있었다는 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요? 저는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도 좀 그런 편이셨거든요. 부모님이 친구도 많으시고 당신 인생 잘 사시는 것만큼 자식한테 좋은 일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고민과 경험담을 들으면서 엉뚱하게도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엄마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들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저 혼자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는데 다시 말해 엄마로서 근무 태만의 죄를 범했다는데 일종의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육아에 너무 열심인 엄마들은 어쩌면 아이가 저절로 크게 놔둘 만큼
아니면 참을성이 없는 엄마들인지도 모르겠다. 한 걸음만 떨어져서 봐도 육아에 너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어머님들은 어머님 자체도 조금 힘들어 보이시기도 하지만 아이들도 엄마 품속에서만 자라는 아이들은 확실히 사회성이 떨어지는 게 비교가 돼서 보이거든요. 저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아이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비교가 많이 돼서 보여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이가 평범하게 자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단지 공부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조금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 책을 통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그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게 되더라는 이야기다. 박혜란,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 중에서. 엄마가 하루 종일 붙어서 아이를 키운다고 아이들이 모두 문제없이 크는 건 아니다. 엄마가 취업을 했건 안 했건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이 채널 저 채널 출연할 때마다 공부 정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자라는 시기에 공부 정서에는 저는 어느 정도 폭력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어릴 때 학교에서 폭력을 많이 행사를 당했었던 세대니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교육이나 공교육에 계시는 분들도 세대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약간은 폭력적인 공부 정서가 흘러내려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학원 원장님이기도 하지만 공부를 재밌어 하는 어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그 아이들한테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이니까 아이들한테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제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부모님도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시면 아이들도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뭔가 배우는 거를 재미있어 한다는 그 개념 자체를 심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솔직히 털어놓자면 말이 좋아 정서적 안정이지 우리 부부는 둘 다 상당히 둔한 사람이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코끼리 발바닥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나는 남편에게서 박신혜라는 소리를 자주 들은 만큼 우리는 둘 다 둔한 면에서는 내로라 하는 존재들이다. 저도 둔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사업할 때 똑같은 업무 지시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예민해지는 경우는 많이 없고 기계가 고장나면 가끔 제가 기계를 좀 못 다뤄서 기계가 고장나면 조금 예민해지는데 저희 사업체에서는 그래서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생기면 제가 다 희화시켜버리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희 회사의 장르는 약간 시트콤이에요. 그거는 대표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장르가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밤에 진짜 잘 자거든요.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한테도 그런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뭘 모르겠다고 하면 그래 다시 해 이렇게 하고 뭐 설명을 다시 해달라고 하면 또 다시 해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처음에는 의아해 하는데 이제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회차에 상관없이 다시 번복을 해볼 수 있고 다시 연습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위기의식이 없어져요.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 좀 천재라는 칭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나 어른이나 세상 살면서 조금 둔하게 사는 편이 자기 마음도 편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케란 작가님도 둔하게 사는 편이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를 책에 쓰시기도 하셨어요. 편하게 둔하게 살면 살이 약간 찐다는 단점은 있지만 특히 아이 키우기에는 더더욱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동부 이촌동에 살 때 우연히 우리 집을 방문한 선배 한 분은 먼저 현관을 꽉 채운 신발들에 한번 놀라고 이 방 저 방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 수에 놀라고 집안이 전쟁터 같은데도 주인 아줌마가 허허거리는데 놀라고 접시도 받치지 않은 채 컵에 커피를 타주는 무례함에 또 한 번 놀랐다면서 지금껏 이야기거리로 삼는다. 후배가 이 집은 기절할 정도로 지저분하니 부담없이 들어오라고 아무리 권해도 싫다고 고집을 꺾지 않는다기에 내가 나가서 데리고 들어왔다. 우리 집에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는 순간 이 손님 와 정말 좋다였다.
자기가 독일에서 이렇게 어질러 놓고 살았단다. 사실 그때는 아이들이 다 크고 각자 제 방이 있었기 때문에 거실을 쓰레기통으로 만든 원흉들을 순전히 책과 잡지와 신문들이었다. 나는 책상이 있는데도 마루에 밥상을 놓고 공부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좁지 않은 거실은 발 디딜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따라서 손님들이 오면 앉고 싶은 데 있으면 발로 밀어놓고 앉으라는 것이 인사였다. 손님은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변명 따위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이 나에게 뜻밖의 말을 했다. 이 집 아이들이 아마 굉장히 머리가 좋고 상상력이 풍부할 거라고. 그의 이론은 간단했다. 어머니가 너무 깔끔한 집안의 아이는 상상력이 빈곤하기 때문에 창의적이지 못하고 결국 공부도 잘할 수 없다고. 인간의 상상력은 어지러진 공간에서 마음껏 피어날 수 있다고. 한국에 와서 보니 친구들이 죄다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이들의 발전을 봉쇄하고 있어서 아주 답답하던 차였다고 했다. 저도 상상력이 아주 풍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사실 잘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런데 저희 이제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매일 그렇게 뭐를 쓸고 그러고 계세요. 청소도구도 다이소에서 사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저한테 이제 나중에 영수증을 청구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는 환경이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가끔 저희 강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눈에는 그게 보이세요? 저는 하나도 안 보였는데. 전 멋쩍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은 또 이제 보이는 거는 닦아야 적성이 풀리시나 봐요. 제 눈에는 이렇게 유리에 있는 손자국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혜란 작가님이 한참 이제 아이들 막 뛰놀 시절에 아이들을 키울 무렵에 그 또래 아이들 같이 잘 놀잖아요. 그 시절에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뛰어놀기 좋은 집이었다고 해요. 너무 깨끗한 집에 가면 어지르기가, 이제 아이들이 뭐 과자 부스러기 하나만 흘리고 그래도 부담스러우니까 모두 동네 아이들이 다 이 집에 모여서 이제 어머님들도 같이 모여서 놀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적 씨의 음악성이 이런 집이라서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책에는 정말 챕터별로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엇보다도 문장이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문장을 너무 어렵게 쓰거나 막 일부러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골라 쓰는 책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저는 책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책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그렇게 편하게 대화해 주시는 분들의 책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육아를 하시는 어머님들이라면 꼭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혜란 작가님도 책을 많이 쓰셨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박혜란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제가 소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는 자기가 흥미를 가지면 저절로 배우게 되어 있다. 그걸 엄마의 흥미나 욕심에 맞추어 억지로 가르치려 든다면 역효과만 나게 마련이다. 문제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중심을 잃는 것이다. 제가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전부 다 지도해봤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한테 가장 챌린지였던 학생은 사실 저 자신이거든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고집이 세서 누가 뭘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었거든요. 저 스스로 해야겠다고 느끼지 않는 이상 저는 정말 꿈쩍도 안 하는 애라서 사실 저 자신도 저 자신을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근데 결국에는 저는 제가 공부를 가장 좋아하는 어른이 될 수 있게끔 성장을 시켰어요. 저의 그 비결은 그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부를 강요한 적이 없어요, 저 스스로한테. 그리고 참으면서 뭘 하질 않았어요. 이 책에서도 나왔던 내용이라 조금 놀랬었는데, 세 아들 모두 공부를 하는 내내 이제 공부를 막 하다가 졸린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두 번 생각 안 하고 가서 잤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고등학생들 지도할 때도 많이 했던 말인데, 졸리면 두 번 생각 안 하고 저도 바로 그냥 잤거든요. 그게 졸려서 참고 공부하는 그 시간도 아까워서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졸립다 그러면 그 판단이 서자마자 그냥 전 가서 잤어요. 근데 오래 잔 게 아니라 한 20분 정도? 그래서 딱 자고 말끔하게 일어나서 그리고 다시 집중했어요. 그렇게 이제 공부에 집중 안 되는 순간은 바로 나와서 전 TV를 보기도 했거든요. 저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어디 독서실 같은 데 사람들 막 이렇게 바스락거리고 막 이러는 것도 싫어하고 해서 저는 수능 공부도 다 집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집중을 막 해서 공부를 하다가 졸리면 바로 그냥 자. 두 번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뭐 하다가 너무 또
이제 집중이 안 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나가서 전 TV를 봤어요. 저는 지금도 집에 TV가 없는데 그때는 이제 가족들 같이 살 때였기 때문에 TV가 있었어요. 근데 저 혼자 있을 때는 전 절대로 TV를 그냥 켜놓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지루하다. 그러면 잠깐 나가서 TV를 켰다가 뭐 한 10분 정도 보다가 TV도 금방 지루하니까 끄고 다시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남보다 빨리 배우면 뭐예요? 끝까지 배워야죠. 대부분의 엄마들이 자기 아이만 늦었는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에 새로 나온 교재를 마구 사들였다가는 이내 엄마부터 실증을 내고는 처박아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을 잘 살펴볼 생각보다는 무조건 제일 비싼 것이 제일 좋다고 믿고 순전히 가격을 보고 교재를 고른다고 했다. 자신이 쓸 화장품을 고를 때보다도 더 단순하게 말이다. 초등영어학원을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가끔 학원 번호로 전화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백인 영어 선생님 계신가요? 이렇게. 없다고 하면 그럼 더 이상 볼 것 없다는 듯이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초등아이들 교육은요, 제가 이제 7년 지도해본 결과로는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자료가, 좋은 교재가 답이 아니라 그냥 꾸준함이 답이거든요. 그리고 쉬운 걸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완성된 뭔가를 아이한테 옮겨주는 과정이 초등아이의 공부가 아니라 쉬운 거를 똑같은 시간만큼 반복하는 게 진짜 가장 좋은 초등 공부거든요. 그래서 초등아이는 하루에 3시간 공부하고 일주일 노는 것보다 하루에 30분씩 6일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초등아이들은 그리고 기억하는 시간도 중고등학생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습을 주기적으로 건드려주면 아이가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거 초등학생한테는 별로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습은 반드시 당일에 하시라고 말씀도 드리는 편이에요. 반 친구들이 하도 올백올백 하니까 훈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었던지 어느 날은 나 같은 애는 죽어도 올백 못 받을 거야 하며 한숨을 다 쉬었다. 올백이라니. 머리를 뒤로 다 빗어 넘겼다는 거야? 뭐야? 나는 훈이에게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단호하게 선언했다. 올백 같은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거 해보려고 쓸데없이 애쓸 필요 없어. 엄마는 네가 시험 때 괜히 떨려서 실수하지 말고 아는 것만 제대로 쓰면 더 바랄 게 없어. 이런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아이 마음의 방에 여유 공간을 점점 늘려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못해도 된다는 말? 실수해도 돼. 무조건 잘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 저도 학원에서 이제 초등 아이들 지도할 때는 매일매일 틀리는 거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틀리는 거에 자기 스스로도 되게 관대해요. 근데 계속 모르는 상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초등 시절에는 그렇게 계속 틀려도 되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해서 첫 내신을 볼 때는 첫 내신 때 아이들이 걱정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기 실력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저는 알잖아요. 그동안 아이가 공부해왔던 것도 알고 이 아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무엇보다도 저는 중고등학생의 그 수준을 알고 있어요. 여태 계속 지도를 해왔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을 해주죠. 너는 이미 100점을 맞을 거다. 전 보이거든요. 얘는 집중력도 이 정도 되고 얘가 하는 실수는 이 정도까지 내가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눈 감고 또 실수를 하면 하나 정도는 틀 수 있겠으나 웬만하면 100점은 맞아올 것 같다. 시험 보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걱정하지 마. 100점 맞을 거야. 이렇게 많이 말을 해주는데 근데 제 말대로 돼요. 중학 내신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게끔 하지 않는 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혜란 작가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아이들 부담을 많이 줄여주시는 방법으로 육아를 하셨던 것 같아 보여요. 전업주부 10년이 되던 해 큰애가 중학교에 들어갔다. 어느 날 무슨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데 나로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기에 모른다고 했더니 대뜸 엄마는 대학을 나왔다면서 이런 것도 몰라? 라고 대받았다. 그것도 짜증이 잔뜩 담긴 목소리로. 아, 이제 친구들의 말대로 드디어 엄마를 무시하는 시점에 들어섰구나. 이때를 잘 넘기지 않으면 영원히 무시당하며 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 모른다.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뭐든지 다 알 수는 없어. 전에 배운 걸 다 머릿속에 넣어둘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러다가 머리가 터질지도 모르잖니. 그럼 뭐하러 대학까지 갔어? 다 잊어버릴 거. 많이 배운다는 건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배우는 거야. 무슨 지혜인데? 답을 몰라도 답을 찾아가는 방법은 안다는 뜻이지. 자, 네가 그 문제를 어디까지 풀다가 엉켰는지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 엄마는 전혀 모르는 문제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설명해줘야 돼. 훈이는 이제까지 저보다 훨씬 유식한 줄 알았던 엄마가 자기가 아는 것도 모르는 수준이다 싶으니까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단 다 듣고 나서 엄마가 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 수학을 못했기 때문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며 더 천천히 기초부터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무슨 교육적인 의도나 깊은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훈이는 이렇게 쉬운 것도 이해를 못하겠냐면서 원리부터 다시 짚어주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 그렇구나 엄마 알았어 이제 다 풀렸어 하며 신나했다. 저는 방금 읽어드린 이 방법이 초등학생들 지도하는데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수학 문제를 같이 지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라기보단 도와주신 거죠, 과정을. 저도 저희 온라인 사이트 수강생 어머님들한테 자주 드리는 팁이에요. 저희는 매일매일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이가 어느 문장을 틀렸고 어느 부분을 커렉팅했고 그리고 이제 옳은 문장은 뭔지 담당 선생님들이 다 써서 피드백 종이를 매일매일 이제 전달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출력을 하셨다가 그렇게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이보다 낮아지셔야 된다고. 엄마가 진짜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문장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산타 할아버지 동심 지켜줄 때 거짓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엄마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한테 설명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100이면 100 정말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엄마한테 설명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그 순간에 아이가 거의 영어학원 한 달치에 맞먹는 성장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방식이에요. 왜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남 가르칠 때 내가 는다고. 그거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도 이미 조금 기초 레벨 시제 지나간 고학년들한테는 방금 온 저학년들이 막 진짜 쉬운 문장 막 구분 못하고 못 쓰고 있으면 네가 가서 도와줘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도와주는 아이의 실력도 보이고 도와주면서 뿌듯해 하기도 하고 또 배우는 아이도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형 누나들이랑 친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순환해서 너도 성장하면 나중에 동생 들어왔을 때 꼭 가르쳐 줘야 돼. 네가 지도해 줘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배우는 아이도 좀 뿌듯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형제가 있으면 그렇게 누구를 지도하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책에서도 나와요. 삼형제니까 서로 못하는 부분을 서로 지도하면서 성장했다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지도해줄 형제나 남매가 없다. 그러면 어머님이, 아버님이 직접 아이한테 모르는 척하고 나 진짜 몰라서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설명 좀 해줘. 이렇게 한번 아이한테 배워보시는 것도 아이 성장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거 팁을 드리고 싶어요.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에서 너무 좋은 구절이 많아서 제가 많이 읽어드렸는데 이제 스포일러가 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블로그나 저희 이제 홈페이지 사이트 네이버에서 햇지에듀라고 치면 다 검색이 돼요. 인스타도 블로그도 유튜브까지 다 검색이 되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